이 폐공장을 사라고요? 당신 지금 미쳤어요?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장 서윤은 기가 막혀 소리쳤습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릴 비책이라며 고물상 청년이 내민 건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폐공장 사진 한 장이었으니까요. 싫으면 관두시죠. 대성그룹 3일 안에 망할 테니.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청년은 1조 원이 걸린 제안을 껌 씹듯 툭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쓰레기장 취급받던 그 흉가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 유일한 열쇠가 될 줄은, 그리고 그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잔혹하고 찬란하게 바꿀지는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행사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매캐한 검은 연기가 VIP석까지 순식간에 덮쳤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찢어질 듯 터져나왔죠. 단상 위에 있던 대성그룹의 한서윤 본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성그룹의 미래라고 자랑하던 신형 엔진 DSX가 시커멓게 타버린 고철 덩어리가 되어 뒹굴고 있었으니까요. 아비규환이 된 현장에서 수행 비서들이 한서윤을 감싸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본부장님, 피하셔야 합니다. 2차 폭발 위험이 있어요. 한서윤이 수행 비서의 팔을 뿌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피하는 게 문제야? 1조 원이 날아갔어. 기술팀장 어디 있어? 당장 오라고 해. 잠시 후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검댕이 묻은 기술팀장이 한서윤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섰습니다. 한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기술팀장의 멱살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완벽하다며. 세계 최고라며. 그런데 이게 뭐야? 내 얼굴에, 아니 우리 그룹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기술팀장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설계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시뮬레이션도 수천 번이나 돌렸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잖아. 당장 원인 찾아내. 못 찾으면 당신들 전부 끝장일 줄 알아.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에서는 한서윤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죠. 벼랑 끝에 몰린 한서윤에게 익명의 문자가 도착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엔진을 고칠 사람은 딱 한 명뿐입니다. 서울 외곽강씨 고물상 강민재를 찾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서윤은 수행원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내비게이션에도 잘 나오지 않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간판도 다 떨어져 나가는 허름한 고물상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녹슨 냉장고와 세탁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 청년이 쭈그리고 앉아 라디오를 고치고 있었죠.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유난히 날카로워 보이는 남자 강민재였습니다. 한서윤이 구두굽이 흙바닥에 빠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민재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강민재 씨 맞나요? 강민재가 고개도 들지 않고 납땜에 열중하며 툭 내뱉었습니다. 고철 팔어 오신 거면 저기 저울에 달고 가세요. 킬로당 300원 쳐드립니다. 한서윤이 핸드백에서 검게 그을린 엔진 파편을 꺼내 강민재의 작업대 위에 쾅 소리 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좀 봐줘요. 돈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강민재가 그제야 고개를 들더니 귀찮다는 표정으로 파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확대경을 꺼내 파편의 단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죠. 딱 3초?
강민재가 확대경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설계 잘못이 아니네. 한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 기술팀 박사들도 원인을 못 찾았는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강민재가 장갑을 벗어 탁탁 털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들이야 책상 물림이라 모르는 거고. 여기 보세요. 금속이 녹아내린 결을 보면 안에서 밖으로 터진 게 아니라 특정 부분만 열을 받아서 녹아내렸죠? 이건 기계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코드를 조작해서 강제로 열을 올린 겁니다. 일부러 터뜨렸다고요. 한서윤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소행, 그것도 누군가 고의로 엔진을 폭발시켰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죠. 한서윤이 강민재의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고쳐줘요. 당신이 원인을 알면 고칠 수도 있을 거 아냐. 얼마면 돼? 10억? 20억?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강민재가 한서윤의 손을 슬쩍 밀어내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검색하더니 화면을 한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낡고 거대한 폐공장 사진이 떠 있었죠. 성수동 제3공장. 10년째 팔리지 않아서 흉가 취급받는 곳이죠. 한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강민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죠? 공장을 사라는 건가요? 강민재가 턱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을 사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뭐라고요? 지금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이런 쓰레기 같은 공장을 사라고? 당신 미쳤어? 한서윤이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민재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민재가 작업대 위에 있던 엔진 파편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공장,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연구하던 곳입니다. 당신네 회사가 잃어버린 그 잘난 엔진의 진짜 설계도랑 제어 코드, 다 거기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거 없으면 대성은 3일 안에 망해요. 선택은 본부장님 몫이고. 강민재는 말을 마치고는 다시 라디오 수리에 집중했습니다. 한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갈등했습니다. 회사의 자금은 이미 채권단에 묶여 한 푼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공장을 사려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야 했죠. 하지만 강민재의 저 확신에 찬 눈빛, 그리고 그가 단 3초 만에 원인을 찾아낸 그 천재적인 감각이 한서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한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나야. 지금 당장 내 아파트, 주식, 보석 전부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건 다 팔라고. 그리고 성수동 제3공장, 그거 지금 바로 낙찰받아. 전화기 너머에서 김 실장이 비명을 지르며 말렸지만 한서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서윤이 결의에 찬 눈빛으로 강민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샀어. 됐니? 이제 당신이 책임져. 만약 못 고치면 당신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강민재가 씩 웃으며 고물상 셔터를 내리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책임지죠. 일단 타요. 갈 길이 머니까. 강민재는 자신의 낡은 트럭 조수석 문을 덜컹거리며 열어주었습니다. 재벌가 막내딸 한서윤이 흙먼지가 날리는 트럭에 올라타자 강민재는 짐칸에 공구 가방과 발전기 따위를 잔뜩 싣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트럭은 굉음을 내며 성수동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도착한 제3공장은 사진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출입문에는 굵은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죠. 강민재가 트럭에서 절단기를 꺼내 들고
쇠사슬을 뚝뚝 끊어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먼지가 확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서윤이 코를 틀어막으며 기침을 했습니다. 콜록, 콜록, 여기가 공장이야, 쓰레기장이야? 이런 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강민재는 대답 대신 트럭에서 낡은 방독면 하나를 꺼내 한서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쓰세요. 안에는 성면 가루랑 유독 가스가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 한서윤이 방독면을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밖에 없잖아.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손수건을 꺼내 대충 코와 입을 가리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난 어차피 이런 공기 익숙해서 괜찮아요. 귀한 몸인 본부장님이나 쓰시죠. 사실 강민재의 목 안에서는 쇠맛이 나는 기침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는 억지로 참아내며 앞장섰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이 내려앉은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재가 손전등을 비추자 먼지 쌓인 기계들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죠. 강민재는 익숙한 듯 공장 한가운데 있는 배전반으로 다가가 능숙하게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불 들어옵니다. 눈 감으세요. 파박 하는 스파크 소리와 함께 공장 천장의 수은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습니다. 눈이 부신 듯 찡그린 한서윤의 눈앞에 드러난 공장 내부는 거대했지만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한서윤이 중앙에 있는 메인 서버실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기야, 저기에 그 코드가 있다는 거지? 한서윤은 구두를 벗어들고 맨발로 서버실을 향해 뛰었습니다. 먼지 쌓인 컴퓨터의 전원을 켜자 윙하는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났죠. 하지만 모니터에 뜬 화면을 본 한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 데이터, 디스크 에러. 하드디스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누군가 물리적으로 부수고 뜯어낸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속았어. 이제 우린 끝이야. 그때 뒤따라 들어온 강민재가 한서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한서윤이 눈물 고인 눈으로 올려다보자 강민재는 텅 빈 컴퓨터 본체 대신 공장 바닥에 널브러진 낡은 기계 부품들을 손전등으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바닥에 떨어진 몽키 스패너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디지털이 없으면 아날로그를 찾으면 되죠. 아버지는 항상 머리보다는 손을 믿으셨거든요. 강민재의 눈이 텅 빈 모니터가 아닌 공장 구석에 쌓인 고철 더미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울 시간 없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심장을 만들 겁니다. 강민재는 한서윤에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던져주고는 거침없이 고철 더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서윤은 멍하니 있다가 강민재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작업복을 꽉 쥐었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막다른 길, 한서윤은 이 미친 기술자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매입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한서윤 본부장을 두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죠. TV 뉴스에서는 연일 대성그룹 막내딸이 사이비 교주 같은 고물상에게 홀려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앞에는 성난 주주들이 화형식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었으니까요. 최 전무는 회장실 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창밖의 시위대를 내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론 좋고 주가 바닥이고 이제 한서윤 그 계집애만 무너뜨리면 그룹은 내 차지야. 최 전무가 비서에게 눈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성수동 쪽은 어떻게 됐어? 아직도 버티나? 비서가 굽실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용역들을 풀어서 입구를 막았습니다만 안에서 꼼짝도 안 합니다. 전기랑 수도는 방금 다 끊었습니다. 암흑천지에서 굶어 죽든지 기어 나오든지 하겠죠. 최 전무가 껄껄 웃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독한 것들, 어디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한편 성수동 제3공장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전기가 끊기자 공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한서윤이 당황하여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재 씨, 불이 나갔어. 이러면 기계를 못 돌리잖아. 하지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건 강민재의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저놈들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곧이어 웅웅거리는 굉음과 함께 공장 바닥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미리 준비해둔 폐차된 트럭 5대의 엔진을 직렬로 연결해 발전기를 돌린 것입니다. 배기구에서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공장의 수은등은 다시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강민재가 불러 모은 지원군들이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청계천에서 평생 금형을 깎았다는 구씨 할아버지가 라면을 후루룩거리며 한서윤을 쳐다봤습니다. 어이 민재야, 이 곱상한 아가씨가 내 조수냐? 손이 절에 고와서야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이겠어? 옆에서 폐지 줍는 리어카를 끌고 온 박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재벌집 아가씨라더니 작업복 입혀놓으니 영락없이 공순이네. 한서윤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들이 온다더니 노숙자나 다름없는 노인네들이 와서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으니까요. 한서윤이 강민재에게 따졌습니다. 이분들이 기술자라고? 지금 장난해? 시간이 없다고. 강민재는 대꾸도 없이 도면 한 장을 구씨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영감님, 여기 이 부품 내열 합금으로 0.01mm 오차 없이 깎아주세요. 기한은 내일 새벽까지. 구씨가 돋보기를 쓰고 도면을 쓱 훑어보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야, 이거 물건이네. 민재 내놈, 도대체 뭘 만들려는 거냐? 이런 설계는 내 평생 처음 본다. 구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입가에 묻은 국물을 대충 닦고는 낡은 선반 기계 앞에 앉아 능숙하게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쇳가루가 날리기 시작했고 박 할머니도 리어카에서 주섬주섬 특수 용접봉을 꺼내 들었죠. 그제야 한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노인이 아니라 시대가 버린 은둔 고수들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공장은 불야성을 이루었습니다. 최 전무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공장 문을 부수려고 밖에서 고함을 질러댔지만 안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죠. 한서윤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재를 날랐습니다. 얼굴에 시커먼 기름때가 묻고 손톱이 깨졌지만 불평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이야. 박 할머니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더니 엔진 핵심 부품을 덮고 있던 방수포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안 돼. 한서윤이 소화기를 찾으러 뛰어가는 사이 강민재가 맨몸으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민재는 활활 타오르는 방수포를 맨손으로 잡아뜯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발로 밟아 껐습니다. 민재 씨. 한서윤이 달려가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재의 양손은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물집이 잡혀 엉망이었습니다. 미쳤어? 이걸 맨손으로 잡으면 어떡해.
한서윤이 울먹이며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강민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표정 대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부품, 안 다쳤죠? 그거 녹았으면 우리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한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재의 손에 연고를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강민재의 얼굴은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 밑은 퀭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콜록, 콜록. 강민재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마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단순한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긁어올리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죠. 한서윤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은 거 맞아? 아까부터 기침이 심하잖아.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강민재는 황급히 물을 마시며 기침을 삼켰습니다.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래요. 엄살 부릴 시간 없어요. 하드웨어 조립 거의 끝났습니다. 강민재는 붕대 감은 손으로 다시 스패너를 집어들고 돌아섰습니다. 한서윤은 그런 강민재의 등이 유난히 작고 위태로워 보여 가슴이 아릿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1차 시제품 엔진이 완성되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은둔 고수들의 손길이 닿아 기괴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죠. 돌린다. 구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두 손을 모으고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경고, 엔진 과열, 폭발 위험 90%,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며 시뮬레이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구씨가 혀를 차며 기계를 껐습니다. 쇠 깎는 건 완벽했는데 기계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강민재가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에 뜬 코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맞아요. 하드웨어는 완벽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강민재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나열되어 있었죠. 백도어. 누군가 엔진 제어 시스템의 뒷문을 만들어 놨어요. 특정 온도가 되면 강제로 냉각 시스템을 꺼버리게 설계되어 있네요. 한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걸 누가 심었다는 거야? 우리 회사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강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코딩 스타일, 변수명을 짓는 습관, 루프를 돌리는 방식. 낯이 익어요. 아주 역겨울 정도로. 그게 누군데? 박명석. 내 스승이었던 사람. 그리고 지금 태양그룹 기술 고문으로 가 있는 그 인간이요. 그 순간 한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전무였습니다. 한서윤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자 최전무의 느끼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본부장, 고생이 많네. 그 쓰레기장에서 소꿉놀이는 재밌어? 한서윤이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용건만 말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경영권 포기 각서 쓰고 나와. 그러면 내가 특별히 자비는 베풀어주지. 그 고물상 청년도 감옥은 안 가게 해줄게. 안 그러면 너희 둘 다 이 바닥에서 매장이야. 한서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포기하면 편해질 수 있다는 유혹이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갔죠. 그때 강민재가 한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와장창, 뭐 하는 거야? 한서윤이 소리치자 강민재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한서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도둑놈들이랑 협상 같은 거 안 합니다. 기술자가 자존심을 버리면 그건 기술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그럼 어떡해? 하드웨어는 다 만들었는데 소프트웨어가 썩었다며.
박 박사가 만든 백도어를 뚫으려면 몇 달은 걸린다며 한서윤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졌다고. 공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구 씨와 박 할머니도 고개를 돌리며 한숨을 쉬었죠. 강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공장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박 박사가 이 공장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강민재는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습니다. 민재야, 진짜 답은 항상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단다. 강민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구석에 있던 거대한 오한말을 집어들었죠. 한서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강민재는 대답 대신 공장 안쪽의 낡은 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언젠가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오염될 걸 알고 계셨겠죠. 강민재가 오한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셨을 겁니다. 박명석 따위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쾅! 쾅! 강민재가 미친 사람처럼 벽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날리고 벽돌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한서윤과 노인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10번쯤 내리쳤을까? 우르르 벽이 무너져 내리며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녹슨 철문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 통로였습니다. 강민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먼지 속에서 빛나는 눈으로 한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갑시다. 진짜 보물찾기는 이제부터니까. 엔진 시연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공장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두의 신경이 곤두서 있었죠. 그때 한서윤이 켜둔 낡은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태양그룹이 세계 최초로 결함 없는 차세대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서윤이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버리며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서 있는 한 남자, 태양그룹의 기술 고문 박명석 박사가 보였습니다. 박명석이 거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대성그룹의 엔진 폭발 사고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기본이 안 된 기술자들이 욕심만 앞세워 만든 결과물이죠. 기술은 정직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올 뿐입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기술자들이란 게 혹시 과거 박사님 제자였던 강민재 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명석이 혀를 차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제자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친구죠. 과거에 제 논문을 조작하려다 학계에서 퇴출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긴 대성그룹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민재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의 박명석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분노로 잘게 떨리고 있었죠. 한서윤이 참지 못하고 리모컨을 던져 TV를 꺼버렸습니다. 저 인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해? 당신 기술 훔쳐간 주제에. 한서윤이 씩씩거리며 강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 씨 아니라고 말해. 저 사람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강민재가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발표한 기술, 껍데기는 화려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훔쳐간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서버 기록이 다 날아갔으니까.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며 어제 발견한 지하 연구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서윤도 그 뒤를 따랐죠. 지하 연구실은 강민재의 아버지가 남긴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누렇게 바랜 연구 노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남긴 진짜 설계도예요. 박명석이 훔쳐간 건 디지털화된 초기 버전일 뿐이고 아버지는 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연냉각 방식을 연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서윤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노트에 적힌 수식들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엔진을 고치면 되잖아. 이게 백도어를 뚫을 열쇠라며? 하지만 강민재의 표정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강민재가 머리를 감싸쥐며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다 아날로그 수식입니다. 파동, 열의 흐름, 진동. 전부 자연 상태의 값을 계산해 놓은 거라고요. 이걸 지금의 디지털 엔진 제어 장치에 입력하려면 코드로 변환해야 하는데 변환하면 되잖아. 우리가 밤새면 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분량이면 슈퍼컴퓨터로 돌려도 한 달은 걸려요. 우리에겐 2주밖에 없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강민재의 비명 같은 외침이 지하 연구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한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답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답을 풀 시간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죠. 그때 위층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급히 올라가 보니 구씨 할아버지를 비롯한 기술자들이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다급하게 구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외쳤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구씨가 공구 가방을 어깨에 매며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뉴스 봤어. 태양그룹이 이미 성공했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더 해? 그리고 민재 녀석 표정을 보니 답이 없는 모양인데 우린 이만 빠질란다.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돈은 더 드릴게요. 2배, 아니 3배로 드릴게요. 한서윤이 구씨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구씨는 고개를 저으며 한서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우린 쟁이들이라고. 안 되는 싸움에 목숨 걸 만큼 어리석지 않아. 박할머니도 한숨을 쉬며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야, 미안하다. 우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썰물처럼 기술자들이 빠져나가려는 순간 강민재가 비틀거리며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르신들. 강민재의 얼굴은 창백했고 코에서는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죠. 며칠째 이어진 밤샘 작업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한서윤이 기겁하며 강민재에게 달려가 손수건으로 코피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재 씨, 피 나잖아.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당신 죽어. 강민재는 한서윤의 손길을 뿌리치고 칠판 앞으로 가서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풀 수 있어요. 제가 풉니다. 2주 안에, 아니 1주일 안에 다 변환하면 되잖아요. 강민재는 미친 사람처럼 칠판에 수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코피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그만해라. 너 그러다 쓰러져. 구씨가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지만 강민재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박명석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과 아버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터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결국 강민재는 칠판을 붙잡은 채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재 씨, 한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강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민재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주머니에 있던 낡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품이었죠.
강민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지직하는 잡음과 함께 아버지의 투박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야. 기계는 차갑지만 그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 숫자에 갇히지 마라. 세상 모든 건 흐름이다. 파도를 숫자로 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파도에 올라타거라.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민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숫자에 갇히지 마라. 파도에 올라타라. 강민재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파도, 흐름, 아날로그 파형. 그때 강민재의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섬광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던 수식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변환할 필요가 없어. 공장을 나가려던 구 씨와 기술자들이 놀란 눈으로 멈춰 섰습니다. 한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변환 안 하면 기계가 못 알아듣는다며. 강민재가 피 묻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디지털로 변환하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굳이 0과 1로 쪼개지 않고 파형 그대로 엔진 제어기에 직결하면 돼요. 하이브리드. 아버지의 아날로그 방식과 제 디지털 기술을 섞는 겁니다. 강민재는 칠판에 그려져 있던 복잡한 수식들을 손으로 벅벅 지워버리고 그 위에 아주 단순하지만 획기적인 회로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구 씨가 칠판 앞으로 다가와 돋보기를 들이댔습니다. 잠시 후 구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에이, 미친놈. 디지털 신호 사이에 아날로그 파동을 완충제로 넣겠다고? 이러면 연산 속도가 필요 없잖아. 그냥 실시간으로 반응한다고. 구 씨가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강영감 아들이야. 이걸 생각해내다니. 박 할머니도 리어카를 다시 끌고 들어오며 웃었습니다. 그럼 짐 다시 풀어야겠네. 늙은이들 운동 좀 시키는구먼. 강민재가 한서윤과 기술자들을 둘러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안에 이 설계도대로 엔진 개조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요. 까짓 거 해보자고요. 공장 안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접기 불꽃이 튀고 쇠를 깎는 소리가 음악처럼 울려 퍼졌죠. 그런데 그날 새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공장 전체가 암흑천지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작업등은 물론이고 비상등까지 모조리 꺼져버렸습니다. 한서윤이 어둠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야? 무슨 일이야?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외쳤습니다.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어. 변압기가 터졌다고. 최 전무가 보낸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단순한 단전이 아니라 공장으로 들어오는 전력선 자체를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것이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술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젠장, 용접을 못하잖아. 다 끝났어. 전기가 없는데 뭘 어떡해. 그 절망적인 순간 어둠 속에서 틱 하는 스위치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작지만 힘찬 모터 소리가 들리더니 공장 구석구석에 설치된 랜턴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은등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작업을 하기에는 충분한 불빛이었죠. 강민재가 배터리 팩이 연결된 랜턴을 들고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름때와 땀으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강민재가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최전무 그 인간 치사한 짓 할 줄 알았거든요. 미리 준비해둔 비상 배터리입니다. 용접기? 가스 용접으로 바꾸면 돼요. 전동 공구, 손으로 돌리면 됩니다. 강민재가 기술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겐 멈출 시간 없습니다. 불 켜세요. 작업 계속합니다. 구 씨가 씩 웃으며 가스토치에 불을 붙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어둠을 가르며 타올랐습니다. 그래, 해보자. 늙은이들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작은 불빛들이 반딧불이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폐허가 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는 희망의 용광로였습니다. 새벽 4시 성수동 제3공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 사이로 매캐한 남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맹렬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죠. 강민재는 벌써 72시간째 한숨도 자지 않고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갔고 피부는 흑빛으로 변해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아 보였어요.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옆에는 빈 진통제 껍데기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다가오다 그 모습을 보고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민재가 납대 민두를 쥔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거든요. 한서윤이 다급하게 강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제발 좀 쉬어. 10분이라도 눈 좀 붙이라고. 이러다 시연회도 가기 전에 쓰러지겠어. 강민재는 충혈된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서 쇳소리가 났죠. 안 돼요. 지금 흐름 끊기면 다 날아갑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받아내려면 타이밍이 생명이라고요. 그러다 당신 죽으면? 엔진 고치고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한서윤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강민재는 이미 모니터 속의 파형에 다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나 안 죽어요. 그리고 이 엔진, 죽은 우리 아버지 꿈이었어요. 내가 이걸 완성 못하면 난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때 공장 반대편에서 구 씨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민재야. 배기구 개조 끝났다. 아주 기가 막히게 뽑혔어. 구 씨와 기술자들이 끙끙거리며 거대한 배기관을 엔진에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직선형 배기구와 달리 마치 소라 껍데기처럼 나선형으로 꼬인 기괴한 모양이었죠. 한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기구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꼭 뱀이 다리를 튼 것 같네. 구 씨가 기름때 묻은 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 냉각 방식이야. 바람이 회오리 치면서 나가게 만들어서 팬을 안 돌려도 열이 쑥쑥 빠진다고. 민재 아버지가 옛날에 고안했던 건데 요즘 기술자들은 이런 거 몰라. 강민재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엔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드웨어는 완벽하네요. 이제 제어 장치만 연결하면 됩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밤새 만든 전선이 얼기설기 얽힌 투박한 회로 기판을 엔진의 심장부에 꽂아 넣었습니다. 한편 공장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의 휴대폰으로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채권단이 내일 아침에 공장 가압류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본부장님 회의만 가결되기 직전이에요. 한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한서윤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김 실장, 내 집은 전부 담보로 내놔.
그리고 법무팀장한테 연락해서 해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내라고 해. 네. 지분을 다 거신다고요? 실패하면 본부장님은 정말 빈털터리가 되시는 겁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엔진이 먼저야. 시연회까지만 버티면 돼. 무조건 막아. 한서윤은 전화를 끊고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습니다. 다시 공장 안으로 들어왔을 때 모든 준비는 끝나 있었습니다. 거대한 엔진 피닉스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죠. 강민재가 긴장된 표정으로 시동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돌립니다. 다들 뒤로 물러나세요. 공장 안에는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재의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위잉, 기존의 엔진이 내던 날카로운 쇳소리나 굉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숨을 쉬는 듯한 웅장하고 부드러운 저음이 공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엔진 소리라고? 왜 이렇게 조용해? 강민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보세요. 효율 300% 돌파. 열 발생률 제로에 가깝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수직으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나 다름없는 수치였죠. 구 씨가 몽키 스패너를 바닥에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됐다. 됐어. 우리가 해냈다.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서윤이 달려와 강민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해냈어. 당신이 해냈다고, 민재 씨. 한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강민재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강민재도 힘겹게 손을 들어 한서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해낸 겁니다. 당신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엔진의 웅장한 고동소리 속에서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강민재가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며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우! 세면대를 붙잡은 강민재의 입에서 검붉은 핏덩어리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의 얼굴은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틀어 피를 씻어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라. 아직은 안 돼. 그는 주머니에서 진통제를 꺼내 한 움큼 입에 털어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가를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연회장으로 출발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서윤이 심각한 표정으로 강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정보가 들어왔어. 최 전무가 시연회장으로 가는 길목에 덤프트럭들을 배치했대. 사고로 위장해서 엔진을 부술 작정인가 봐. 강민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죠. 정면 돌파는 무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헬기를 띄울 수도 없고. 강민재가 공장 마당에 세워진 고물상 트럭과 용달차들을 바라보며 씩 웃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트럭에는 트럭으로 상대해야죠. 잠시 후 성수동 제3공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방수포를 덮은 트럭 10대가 동시에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어떤 트럭에 진짜 엔진이 실려 있는지 밖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죠. 구 씨와 기술자들이 각각 트럭을 한 대씩 몰고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도로로 나섰습니다. 가자. 늙은이들 운전 솜씨 좀 보여주마.
최 전무가 고용한 덤프트럭 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타깃이 여러 대입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최 전무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10대의 트럭은 거미줄처럼 흩어져 서울 시내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한서윤은 낡은 용달차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낡고 허름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그 차의 짐칸에 진짜 피닉스 엔진이 실려 있었죠. 조수석에는 말끔한 정장으로 갈아입은 강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짐짓 태어난 척 농담을 던졌습니다. 본부장님, 운전 실력 좀 믿어도 됩니까? 이 엔진 충격받으면 안 되는데. 한서윤이 백미러를 확인하며 비장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나 이래봬도 무사고 10년이야. 꽉 잡아 밟을 거니까. 한서윤이 엑셀을 밟자 트럭이 굉음을 내며 튀어나갔습니다. 뒤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따라붙는 게 백미러에 잡혔습니다. 붙었어. 최 전무 끈앞을 같아. 한서윤의 말에 강민재가 사이드 미러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따돌리세요. 저 사람들 시연회장에 절대 못 오게 해야 합니다. 맡겨둬. 한서윤은 핸들을 급하게 꺾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강민재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한서윤은 골목을 이리저리 누비며 추격자를 따돌렸고 마침내 탁 트인 대로로 빠져나왔습니다. 저 멀리 시연회장이 있는 호텔 건물이 보였습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한서윤이 소리쳤습니다. 강민재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억지로 붙잡으며 호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자. 가서 보여주자. 우리가 뭘 만들었는지. 트럭은 붉은 신호등도 무시하고 시연회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연회장은 그야말로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태양그룹의 박명석 박사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단상 한가운데 서 있었죠. 그의 뒤에는 매끈하게 도색된 태양그룹의 최신형 엔진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박명석이 마이크를 잡고 거만한 표정으로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기술의 정점입니다. 결함? 오작동? 제 사전엔 그런 단어 없습니다. 무능한 자들이나 핑계를 대는 거죠. 기자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최 전무가 박수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역시 박 박사님이야. 대성그룹이 인재를 못 알아보고 쫓아내더니 결국 꼴이 이게 뭡니까? 하하. 좌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쓴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성그룹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시연의 예정 시간은 이미 5분을 넘기고 있었으니까요. 박명석이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거 보십시오. 한서윤 본부장, 도망간 게 분명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고철이나 주무르더니 망신당할까봐 겁이 난 거겠죠.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자, 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 시연회는 태양그룹의 단독 승리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카트 하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땀과 기름때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한서윤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강민재가 서 있었죠. 한서윤이 카트를 단상 쪽으로 밀며 외쳤습니다.
누가 도망갔다는 겁니까?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최 전무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저 경비원들 뭐해? 저 잡상인들 안 쫓아내고. 하지만 한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잡상인들이 좀 꼬여서요. 바로 시작하죠. 강민재가 비틀거리며 카트 위에 덮인 방수포를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흉물스러울 정도로 투박하고 여기저기 땜질 자국이 선명한 기괴한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기관은 뱀처럼 꼬여 있었고 전선들은 어지럽게 튀어나와 있었죠. 박명석이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푸아하. 아니, 진짜 고철을 주워왔네? 강민재, 자네 지금 여기서 재활용 아트 전시회라도 하려는 건가? 객석에서도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저게 엔진이야?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저러다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다들 피해. 강민재는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엔진에 연결된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이게 아버지의 대답입니다. 강민재가 한서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서윤이 침을 꿀꺽 삼키며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타트. 모두가 귀를 막으며 폭발음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위잉. 마치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는 잠수함처럼 낮고 묵직한 진동음만이 바닥을 타고 전해져 올 뿐이었죠. 비웃던 박명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엔진이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때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출력 효율 150%, 200%, 280%, 310%. 붉은색 그래프가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았지만 엔진 온도 그래프는 파란색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멍하니 스크린과 엔진을 번갈아 보다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300%? 말도 안 돼. 기존 엔진의 3배잖아. 소음이 없어. 열도 안 나고. 강민재가 마이크를 잡고 박명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박명석 박사님, 기술은 정직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거짓말은 기술자가 하는 거죠. 강민재가 노트북 키보드를 두드리자 스크린 화면이 바뀌며 2개의 복잡한 코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박명석의 태양그룹 엔진 코드, 오른쪽은 강민재의 엔진 코드였습니다. 왼쪽은 박사님이 만드신, 아니 훔쳐가신 제 아버지의 초기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죠. 그걸 감추려고 억지로 백도어를 심어 놓으셨더군요. 박명석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데이터라고. 당장 끄란 말이야. 박명석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오려 하자 한서윤이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직 쇼는 안 끝났으니까. 강민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사님은 모르셨겠죠. 아버지가 그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남기신 진짜 답은 훔쳐간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당신이 비웃던 그 고물 공장 벽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요. 이게 바로 그 완성본입니다. 자연 냉각 하이브리드 시스템 피닉스입니다. 강민재가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러자 화면 속의 태양그룹 엔진 코드에서 붉은색 경고등이 번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시연을 위해 켜져 있던 박명석의 매끈한 엔진에서 굉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夸광? 夸가가강? 왜 이래? 박명석이 당황하여 엔진 쪽으로 달려갔지만 엔진은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미친 듯이 덜덜거렸습니다. 강민재가 심어둔 백도어 트리거가 작동한 것입니다. 안 돼. 멈추라고. 박명석이 절규했지만 엔진은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부품을 토해내며 멈춰 섰습니다. 반면 강민재의 투박한 피닉스 엔진은 여전히 고요하고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 앞에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죠. 기자들이 일제히 박명석과 최 전무에게 카메라를 들이대며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박명석 씨, 기술 도용 인정하십니까? 최 전무님, 엔진 폭발 사고 고의로 조작하신 겁니까? 최 전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몰라. 다 저 박명석이 꾸민 짓이야. 비키라고. 최 전무가 비상구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 앞에는 한서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서 있었죠. 최영수 씨 그리고 박명석 씨 업무상 배임 및 기술 유출,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최 전무와 박명석이 발버둥 쳤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들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끌고 나갔습니다. 연회장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성그룹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는 속보가 스크린 하단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강민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사람이 바로 강민재 수석 연구원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민재는 눈부신 조명 아래서 한서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해냈어요. 서윤 씨, 아버지. 강민재가 한서윤을 향해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더니 귀에서 삐하는 이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민재의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민재 씨? 한서윤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돌아본 순간 강민재의 입에서 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후두둑.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선명한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민재가 슬로 모션처럼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민재 씨. 한서윤의 비명이 환호성을 뚫고 시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서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강민재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눈 떠. 민재 씨. 정신 차려. 강민재의 시야가 점점 흐려졌습니다. 자신을 안고 울부짖는 한서윤의 얼굴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울지 마요. 다 이겨놓고 왜 울어요. 강민재는 손을 들어 한서윤의 뺨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비명소리, 그리고 엔진의 웅장한 고동소리가 뒤섞이며 점점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마침내 강민재의 고개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한서윤은 피 묻은 손으로 강민재의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승리의 순간, 가장 비극적인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영웅 강민재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몰려든 취재진이 병원 입구까지 장사진을 치고 있었죠.
하지만 수술실 앞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서윤은 시연회장에서 입었던 이제는 피가 말라붙어 뻣뻣해진 하얀 셔츠 차림 그대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고 초점 잃은 눈은 수술실 문 위의 빨간 불빛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죠.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주치의가 땀을 닦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한서윤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았습니다. 선생님, 민재 씨는요? 살았나요? 네. 의사는 한서윤의 절박한 눈빛을 피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본부장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서윤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음의 준비라니요. 이제 겨우 성공했는데, 이제 겨우 웃었는데, 의사가 침통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거기에 유독 물질 중독으로 인한 폐 섬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공장에서 보호장구 없이 장기간 노출된 것이 결정적인 원인 같습니다. 한서윤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습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인 거야. 그 더러운 공장에 처박아 두고 마스크 하나 씌워주고 괜찮을 거라고. 내가 그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어. 그녀의 머릿속에 강민재가 피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난 괜찮다고 말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무심하게 넘겼던 자신이 저주스러웠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문제는 환자분의 혈액형이 워낙 희귀한 타입이라 국내에는 맞는 기증자가 없다는 겁니다. 한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해외는요?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세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미국 골수은행에 일치하는 기증자가 딱 한 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뭐요? 당장 데려오면 되잖아요. 제 전용기 띄울게요. 이송 절차와 검사까지 최소 48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심장과 폐가 그때까지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계 호흡에 의존하고 있는데 바이탈이 너무 불안정해요. 한서윤은 벽을 짚고 비틀거렸습니다. 48시간. 평소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시간이 지금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민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강민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튜브와 전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입에는 굵은 인공호흡기를 물고 있었죠. 기계가 슉슉하며 억지로 숨을 불어넣고 있었지만 강민재의 가슴은 불규칙하게 오르내렸습니다. 한서윤은 유리벽에 손을 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재 씨, 제발 버텨줘.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다 살려낼게. 응? 그때 병원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 자금을 왜 개인 치료비로 쓰냐고. 한서윤이 병원장의 말을 끊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닥치라고 하세요. 강민재 씨 없었으면 대성그룹도 없었어요. 내 주식 다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당장 최고의 의료진 다 불러 모으세요. 만약 이 사람 잘못되면 이 병원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요. 한서윤의 서슬 펄언 기세에 병원장은 입을 다물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중환자실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 코드 블루. 코드 블루. 환자 바이탈 떨어집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어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한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안 돼. 죽지 마. 강민재. 강민재의 심장이 멈출 듯 말 듯 위태롭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인공심폐장치 출력 올려. 폐가 기능을 못해. 산소 포화도가 안 올라가잖아. 간호사가 기계를 조작하며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기계가 환자 심박수를 못 따라갑니다. 환자 맥박이 너무 불규칙해서 기계가 자꾸 오작동을 일으켜요. 젠장, 이대로면 심정지 온다. 강심재 투여해. 유리창 밖에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한서윤은 숨이 막혀왔습니다. 기계가 강민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민재의 불규칙한 생체 리듬과 충돌하며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마치 억지로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강민재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유리창 밖에 있는 한서윤과 마주쳤습니다. 한서윤은 털썩 주저앉으며 유리창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민재 씨, 나 보여? 나 여기 있어. 강민재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옆에서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인공심폐장치 기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기계적인 소음,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억지로 쥐어짜는 듯한 그 불편한 리듬. 천재 메카닉인 강민재는 죽어가는 와중에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기계, 타이밍이 안 맞아. 내 심장은 파도처럼 뛰는데 기계는 벽돌처럼 움직여. 강민재가 힘겹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강민재는 완강하게 손을 뻗어 침대 시트 위에 무언가를 쓰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서윤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비키세요. 민재 씨가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한서윤은 의료진의 제지를 뿌리치고 중환자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본부장님,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감염 위험이 있어요. 비켜. 내 사람이야. 한서윤이 강민재의 침대 옆으로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민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재 씨 말해봐. 뭐야? 뭘 원하는 거야? 강민재는 말을 하려다 기침과 함께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한서윤의 손바닥 위에 검지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한 획 한 획. 고통을 참아내며 꾹꾹 눌러 쓴 글씨. 이응, 에, 니은, 지읒, 이, 니은. 한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글자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엔진? 엔진이라고 쓴 거야? 강민재가 눈을 깜빡이며 고개로 옆에 있는 인공심폐장치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똑같다. 그 순간 한서윤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공장에서 강민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계는 차갑지만 흐름은 자연스러워야 해요. 아날로그 파동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지금 강민재를 살리고 있는 저 기계는 과거의 엔진처럼 0과 1로만 움직이는 디지털 방식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불규칙한 하지만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을 기계가 오리로 인식하고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었죠. 한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 씨, 당신이 만든 그 엔진 기술, 저 기계에도 쓸 수 있는 거야?
저 기계를 당신 엔진처럼 고치라는 거야? 강민재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심실세동입니다. 제세동기 가져와. 의료진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한서윤은 눈물을 닦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방금 전의 절망에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기계 제어 장치 외부에서 건드릴 수 있나요? 의사가 제세동기를 충전하며 어이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사람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대답해요. 저 기계 소프트웨어로 조절할 수 있냐고요. 그거야 서버실에서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의료법 위반이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서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중환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씨 어르신, 접니다. 지금 당장 기술자분들 다 데리고 병원으로 오세요. 아가씨? 새벽에 무슨 일이야? 민재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아니요, 살리려는 거예요. 민재 씨가 남긴 마지막 설계도 우리가 완성해야 해요. 한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노트북이랑 연결책 챙겨오세요. 병원 서버실을 털어야 하니까. 전화를 끊은 한서윤은 병원장실로 직행했습니다. 병원장이 소파에 앉아 졸다가 한서윤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깜짝 놀라 깼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한서윤이 병원장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살벌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 기술팀이 병원 서버실에 들어갈 겁니다. 허가해 주세요. 네. 서버실이라니요. 거긴 환자들 생명과 직결된 곳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경찰 부를 겁니다. 한서윤은 품에서 수표책을 꺼내 병원장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이 병원 재단 적자 심하죠? 제가 후원금으로 100억 내죠. 그리고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집니다. 각서 쓸게요. 아니, 그래도 이건 선택하세요. 100억 받고 영웅을 살린 병원장이 될 건지 아니면 대성그룹을 적으로 돌리고 내일 아침에 해임될 건지. 병원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서윤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기는 진짜였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옥 불에라도 뛰어들 기세였으니까요. 잠시 후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비켜, 비키라니까. 구씨 할아버지가 공구 가방을 메고 앞장섰고 그 뒤로 박 할머니와 고물상 기술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자 한서윤이 나타나 소리쳤습니다. 비키세요. 내가 불렀어요. 한서윤은 기술자들을 이끌고 병원 지하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서버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수많은 서버들이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죠. 구씨가 서버 렉을 보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이야, 병원 기계라 그런지 때깔은 곱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한서윤이 민재의 노트북을 구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민재가 엔진을 위해 만들었던 피닉스 알고리즘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인공심폐장치 제어 서버에 연결하세요. 민재 씨의 엔진이 자연스러운 파동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 기계가 민재 씨의 심장 박동에 맞춰 춤추게 만들어야 해요. 구 씨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민재놈이 지 목숨 걸고 만든 기술인데 지 목숨 살리는 데 써야지. 기술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하고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중환자실의 강민재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수는 분당 30회 밑으로 떨어졌고 혈압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안 되겠어. 보호자분 부르세요. 임종 준비해야겠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어요. 3분 남았다고요. 한서윤이 휴대폰으로 중환자실 모니터를 비추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면 속 강민재의 심박수는 이제 분당 20회 아래로 떨어져 거의 일자로 펴지기 직전이었죠. 병원 지하 서버실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리는 그곳에서 구씨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소 쇳덩이를 깎던 그 투박한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구씨 옆에서는 젊은 기술자가 노트북을 들고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보안벽이 너무 두꺼워요. 병원 놈들 사람 살리는 것보다 보안이 더 중요한가 봐요. 구씨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 뚫어. 민재놈이 만든 엔진은 쇠도 녹이는 물건이야. 고작 이런 전자담벼락 하나 못 넘어서야 되겠냐? 구씨가 엔터키를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민재야, 들리냐? 내 놈이 만든 길이다.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그 순간 서버실의 메인 모니터에 파란색 파동이 물결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엔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연냉각 알고리즘, 즉 피닉스의 심장이 의료 서버와 접속된 것입니다. 한서윤은 숨을 멈추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인공심폐장치의 기계음이 변하기를 기다리면서요. 같은 시각 중환자실. 심정지호입니다. 제세동기 충전. 의사가 다급하게 패드를 비비며 강민재의 가슴 위에 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바늘이 춤을 추는 모니터를 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마침내 강민재의 심전도 모니터가 길게 울리며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어레스트, 샷! 의사가 강민재의 가슴에 충격을 가하려는 찰나였습니다. 위잉 쿵, 쿵, 쿵. 갑자기 인공심폐장치 기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의 규칙적이고 기계적인 슉슉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북이 울리는 듯한 묵직하고 불규칙하지만 힘 있는 리듬이었죠. 의사가 깜짝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계 고장 났어? 간호사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보세요. 기계가 환자 맥박을 찾고 있어요. 강민재의 멈췄던 심장이 미세하게 떨리자 인공심폐장치 기계가 그 떨림을 감지하고 정확히 그 타이밍에 맞춰 혈액을 밀어 넣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억지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강민재의 심장이 뛰고 싶어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기계가 읽어내고 도와주는 것이었죠.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듯 기계와 심장이 발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멈췄던 심전도 그래프가 다시 위로 솟구쳤습니다. 혈압이 기적처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0, 60, 80, 혈압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기계를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기계가 살아있는 것처럼 뛰잖아. 서버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서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살았다고. 구씨와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버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뜨거운 열기로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한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원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서윤이 서버실을 뛰쳐나가 응급실 입구로 달렸습니다. 경찰차 5대의 호위를 받으며 앰뷸런스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이스박스를 든 구급대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날아온 기증자의 골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신호란 신호는 다 무시하고 달려온 것이었죠. 한서윤이 아이스박스를 든 대원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쪽입니다. 수술실 비워놨어요. 뛰세요. 강민재가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병원 로비는 촛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물상 청년이 보여준 기적에 감동했고 그가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강민재 씨,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당신은 영웅입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서윤은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 따위는 믿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누구라도 붙잡고 빌고 싶었습니다. 제발,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아직 행복해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수술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간호사들이 피 묻은 거즈를 들고 뛰어나올 때마다 한서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죠. 서버실에 있던 구 씨와 기술자들도 올라와 복도 끝에서 말없이 수술실을 지켰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드디어 수술실 램프가 꺼졌습니다. 끽.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수술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일어날 힘도 없어 기어가듯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서 선생님. 의사가 한서윤을 내려다보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 생착이 아주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계가 정말 큰 일을 했습니다. 수술 내내 환자의 심장을 완벽하게 지켜줬어요. 한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긴장이 풀리며 그동안 참아왔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복도에서는 기술자들의 환호성과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VIP 병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민재가 산소호흡기를 떼고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한서윤은 그 옆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라 사과 껍질이 뚝뚝 끊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강민재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찌푸리던 그는 옆에 있는 한서윤을 보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한서윤이 사과를 깎던 칼을 내려놓고 강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났어? 정신이 좀 들어? 강민재가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습니다. 나 산 건가요? 여긴 천국 아니죠? 한서윤이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천국 아니야.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데 천국 타령이야. 당신 빚 갚으려면 평생 일해야 돼. 강민재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 큰일이네요. 고물상 수입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 한서윤은 강민재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당신 고용주잖아. 내가 다 처리했어. 강민재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꿈만 같아요. 시연회장에서 쓰러질 때 다시는 당신 얼굴 못 볼 줄 알았는데 당신이 살았어. 당신 기술이 당신을 살린 거야. 서버실에서 구씨 할아버지랑 기술자들이 당신 알고리즘으로
인공 심폐장치를 해킹했거든. 강민재가 놀란 눈으로 한서윤을 쳐다보았습니다. 해킹이요? 그 양반들이? 응.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설계도. 기계가 아니라 심장에 맞추는 기술. 그걸로 버틴 거야. 강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증명하려 했던 아버지의 기술이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때 병실 벽걸이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대성그룹의 피닉스 엔진 기술이 의료기기 분야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체 리듬에 반응하는 이 기술은 벌써 전 세계 의료 장비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화면에는 건강해진 모습의 강민재 사진과 그가 만들었던 투박한 엔진의 모습이 나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이 리모컨으로 볼륨을 키우며 말했습니다. 맞지? 당신 이제 유명 인사야. 고물상 주인 강민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꾼 천재 공학자로. 강민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난 그냥 고치는 게 좋을 뿐인데, 유명한 건 딱 질색인데, 익숙해져야 할 거야. 앞으로 나랑 할 일이 많으니까. 한서윤이 깍담한 울퉁불퉁한 사과 조각을 강민재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먹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강민재가 사과를 오물거리며 웃었습니다. 맛있네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사과 같아요. 한서윤이 강민재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민재 씨, 그때 당신이 그랬지? 그 공장을 사야 한다고. 네, 그랬죠. 나 살면서 쇼핑 많이 해봤지만 그 공장 산 게 내 인생 최고의 쇼핑이었어. 강민재가 한서윤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절 믿어준 거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그들의 앞에는 이제 찬란한 꽃길만이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대성그룹에는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고 피닉스 엔진은 전 세계 자동차와 의료기기 시장을 그야말로 씹어먹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성수동, 한때 흉물스럽게 방치되었던 제3공장 자리에는 이제 번쩍이는 유리 통유리로 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강민재 혁신센터라는 현판이 봄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이곳은 이제 대한민국 공학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죽은 기술도 살려낸다는 혁신의 성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이름의 주인은 그 화려한 건물 안에 없었습니다. 벚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4월의 어느 오후, 한서윤 회장은 빡빡한 결제 서류들을 뒤로하고 몰래 집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수행비서가 따라오려 하자 한서윤은 차키를 빙글빙글 돌리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전면 취소야. 급한 일 있으면 팩스로 보내.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한서윤은 최고급 세단의 운전석에 올라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강남의 고급 호텔도 골프장도 아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잡히지 않는 서울 외곽의 구불구불한 골목길이었죠. 한서윤의 차가 익숙하게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가 멈춰선 곳은 1년 전과 똑같이 칠이 벗겨진 간판이 달린 강씨 고물상 앞이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마당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고물들 사이사이에 예쁜 꽃화분들이 놓여 있다는 점 정도였죠. 한서윤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 고소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어이, 거기 태우지 말고 좀 잘 뒤집어봐. 고기가 아깝잖아. 마당 한편에서 구씨 할아버지가 집게를 들고 호통을 치고 있었고 박 할머니와 옛 기술자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상추쌈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강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죠.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혈색이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강민재가 한서윤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윤아, 일찍 왔네. 한서윤은 명품 가방을 돗자리 위에 툭 던져놓고 강민재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는데 의전이 왜 이래? 웰컴 드링크도 없어. 강민재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황금 비율로 탄 특제 커피. 한서윤이 커피를 받아들고 호로록 마시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진짜 못해 먹겠어. 이사들이 얼마나 징징거리는지 알아? 서류 결제하다가 손목 나가는 줄 알았어. 강민재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를 꺼내 한서윤의 손목 시계를 풀어들었습니다. 어디 봐. 태엽이 좀 뻑뻑해졌네. 기름칠 좀 해야겠다. 강민재는 능숙한 솜씨로 시계 뒷면을 따고 아주 작은 부품들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은 턱을 괴고 그런 강민재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집중할 때 나오는 저 인매, 그리고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설레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재야, 그냥 회사로 들어오라니까. 최고 기술 경영자 자리 비워놨다니까 왜 고집이야? 한서윤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피식 웃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거긴 너무 깨끗해서 숨 막혀. 그리고 나 같은 놈이 감투 쓰면 밑에 직원들이 피곤해. 웃기지 마. 직원들이 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 네가 만든 전설 때문에 다들 너 한번 보고 싶어서 안달이라고. 전설은 무슨.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강민재가 수리를 마친 시계를 다시 한서윤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자, 다 됐다. 이제 시간 안 맞을 일 없을 거야. 한서윤은 손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강민재 손은 약손이라니까. 그때 강민재가 작업대 밑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빛이 장난기 가득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서윤아, 내가 엊그제 경매 사이트 보다가 진짜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발견했거든. 한서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잠깐만. 그 눈빛 불안한데. 또 뭐 사라고 하려고? 강민재가 태블릿 화면을 한서윤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이 슬어 멈춰선 대관람차와 잡초가 무성한 회전목마가 있는 패놀이 공원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것 봐. 경기도 외곽에 버려진 놀이공원인데 이 대관람차 프레임 구조가 예술이야. 베어링만 좀 손보고 모터 바꾸면 이거 완전 랜드마크 될 수 있어. 한서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강민재. 우리 회사가 무슨 고물 수집상이야? 공장도 모자라서 이제는 패놀이 공원까지 사라고? 강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하지만 입가에는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이 놀이공원을 사셔야 합니다, 회장님. 저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자율주행 카트도 넣고 엔진 원리 보여주는 체험관도 만들면 대박 난다니까요. 한서윤은 강민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사실 그녀의 마음도 이미 동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사라고 하는 것 중에 실패한 건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가 저렇게 신나서 눈을 빛내는 모습을 보면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못 말린다. 얼마면 되는데? 강민재가 손가락 3개를 펴보였습니다. 30억? 싸네. 아니, 300억. 야. 한서윤이 강민재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미쳤어. 300억이 네 집게 이름이야? 강민재가 아픈 척 엄살을 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아파. 투자 가치가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책임지고 고쳐놓을게. 믿어봐. 그때 구씨 할아버지가 쌈을 입안 가득 넣고 소리쳤습니다. 야, 연애질 그만하고 와서 고기나 먹어. 다 타잖아. 한서윤과 강민재는 서로를 마주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알았어요, 가요. 두 사람은 돗자리로 가서 기술자들 틈에 끼어 앉았습니다. 박할머니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한서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회장님 되더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많이 좀 먹어. 할머니, 저 다이어트 해야 해요. 다이어트는 무슨, 기술자는 밥심이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고물상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고물상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기를 오물거리는 한서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만난 인연이 그를 다시 살게 했고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고물상이라고 부르지만 강민재에게 이곳은 세상 그 어떤 보물 창고보다 귀한 곳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강민재가 고물상 한쪽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년 전 기름때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폐공장에서 엔진 시동을 걸고 환호하던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강민재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놓은 문구가 적혀 있었죠. 세상에 버려져도 되는 고물은 없다. 단지 잠시 멈춰 있을 뿐. 한서윤이 그 문구를 보며 강민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민재야. 응? 그 놀이공원. 사줄게. 강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 오해. 역시 우리 회장님 통 크시다. 대신 조건이 있어. 한서윤이 강민재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대관람차 다 고치면 첫 번째 탑승객은 무조건 나야. 그리고 거기서 프로포즈해. 반지 준비해서. 강민재의 얼굴이 잘 익은 사과처럼 빨개졌습니다. 구씨와 기술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휘파람을 불며 놀려댔습니다. 얼레리 꼴레리. 강민재 장가가네.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강민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한서윤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접수했습니다. 회장님 명령인데 따라야죠. 세상에서 제일 멋지게 고쳐놓을게. 한서윤이 강민재의 손을 꽉 마주 잡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하얀 벚꽃비가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녹슨 기계들과 낡은 트럭,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곳에는 멈춰버린 고물 따위는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닫고 조여서 언제든 힘차게 돌아갈 준비가 된 반짝이는 보물들만이 가득했습니다. 강민재와 한서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동을 걸고 힘찬 엔진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릉, 부릉. 마치 두 사람의 심장 소리처럼 힘차고 경쾌하게 말이죠. 오늘 들려드린 강민재와 한서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상 사람들은 낡고 녹슨 것을 보며 끝났다고 말하지만 두 사람은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폐공장이 세상을 구하는
혁신의 심장이 된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 스스로가 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보물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도 언젠가는 강민재의 엔진처럼 힘차게 고동치며 가장 찬란한 빛을 낼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멈춰버린 꿈을 다시 뛰게 할 기적 같은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